서울의 아침은 늘 창문 틈새로 먼저 들어왔습니다. 구름 사이로 흘러들어온 햇살이 얇은 커튼을 통과해 식탁 위를 금빛으로 물들이면 나는 늘 먼저 뜨거운 물을 올렸습니다. 머리가 희끗해진 남편은 말없이 텔레비전을 켰고요. 아침 뉴스 속 숫자와 사건들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짧은 숨을 고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래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건 결국 숫자도 큰 소리도 아니라는 것을, 한 줌의 침묵이라는 것을요.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봅니다. 아침이네. 남편이 낮게 말하면 나는 그러게 하고 웃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지훈이.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고 가끔 응급실 불빛 아래서 밤을 새우곤 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수십 번 오가며 우리는 의료진의 눈빛과 시계바늘의 속도를 나란히 세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나아졌고 청년이 된 지훈이는 바른 어깨와 단단한 등으로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약만 잘 드시면 됩니다. 그 말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지탱했는지 모릅니다. 커다란 약병의 카랑카랑한 소리도 이제는 희망의 소리처럼 들렸으니까요. 지훈이는 어느 날 밝은 눈빛을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여자는 간호사라고 했습니다. 눈웃음이 예쁘고 말끝이 다정했습니다. 반듯한 옷매무새와 조심스러운 인사가 내 마음을 덮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다 같이 김치전을 부쳐 먹었습니다. 지훈이와 그녀. 나는 그날부터 며느리라 불렀는데요. 둘은 서로의 접시에 김치전을 반씩 떼어 올려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 둘은 금세 결혼했고 부모님 가까이에 살고 싶다며 우리 동네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남편은 과묵했지만 묵직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젊을 때가 돈이 더 필요하지. 우리는 조금 이르게 유산을 나눠 주었습니다. 번듯한 집과 살림살이에 부족함 없을 만큼의 돈을요. 내 마음 어딘가가 서늘하게 흔들렸지만 결국 사랑하는 아이의 미래가 내 손에서 가볍게 건너가는 느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종종 내 귓불을 잡아당기는 말이 있었습니다. 옆 동네에 사는 먼 친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큰형님 댁 며느리 우리 동네에서 자주 봐요. 닮은 사람이겠죠? 나는 흘려들었습니다. 서울은 넓고 사람은 많으니까요. 닮은 사람이 한둘일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연락과 방문이 조금씩 뜸해졌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요. 병원 일이. 며느리는 늘 미안해했습니다. 나는 믿었습니다. 간혹 저녁에 지훈이와 통화를 하면 그는 잠깐 기침을 하곤 했습니다. 어릴 때 앓던 게 좀 도지나 봐요. 엄마 걱정 마세요. 약 먹으면 괜찮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늘 단정했고 안심시키는 데에 익숙했습니다. 나는 말끝에서 묻어나던 미세한 피곤함을 모른 척했습니다. 부모란 그런 것입니다. 아이의 괜찮다는 말에 마음을 억지로라도 눌러 앉히는 존재. 그날도 아무 일 없던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와 고추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국물이 한번 푹 끓어오를 때쯤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김지훈 씨 어머니이십니까? 아드님이. 그 이후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리칼 속으로 바람이 역류하는 느낌.
손바닥이 차갑게 굳어가는 든든함. 무릎이 바닥을 찾는 연습을 갑자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다고.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우리 지훈이는 운전할 때 음악도 안 틀던 아인데. 설명은 절제되어 있었고 사건은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며느리는 그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하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얼떨결에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지 않게 서로의 손을 붙잡는 게 전부였습니다. 장례가 지나가자 며느리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이해했습니다. 슬픔의 모양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러나 일주일, 2주일, 한 달. 전화는 꺼져 있었고 메시지는 파도처럼 되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먼 친척의 두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그 며느리분 우리 동네에서 남자분이랑 아이랑.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나는 그제야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음 한 귀퉁이에서 작은, 그러나 날카로운 바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옆 동네로 나갔습니다. 낮의 골목은 아이스커피 냄새, 미용실 드라이기 소리, 배달 오토바이의 바람. 그런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3번 갔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멀찍이서 비슷한 뒷모습만 봤습니다. 3번째 날 나는 봤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을 잡은 며느리. 그 옆에는 낯선 남자. 아이는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남자의 어깨에 자연스레 손을 올렸습니다. 내 발목 아래로 땅이 천천히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몸이 굳고 숨이 엉켜붙고 귀에서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나는 창밖의 광고판과 가로수와 사람들의 옆 얼굴들을 순서대로 기억하느라 애썼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잊지 않기 위해서.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표정은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봤어. 내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무너지지 맙시다. 그는 딱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마지막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경찰이 돌려준 지훈이의 소지품을 꺼내 보았습니다. 지갑, 열쇠, 손때 묻은 카드 지갑, 회사 출입증, 그리고 약통. 약통은 손에 익은 무게였습니다. 매달 새로 채우던 그 원형의 투명함을 나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라벨 끝자락에서 낯선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방전 스티커가 한 겹 더 붙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익숙한 약 이름들 사이에 낯선 한 줄. 진정제. 그것도 강하고 오래가는 효과의. 나는 그 약 이름을 소리내어 읽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은 내 이름마저 낮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흔들리지 마. 다음 날 나는 지훈이가 다니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나를 앉히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훈 씨에게 저희가 처방한 약 목록입니다. 나는 용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그 낯선 약이 없었습니다. 이건 내가 떨리는 손으로 약통을 내밀자 의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건 저희 병원에서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넘겼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았을 수는 있지만 그때 의사는 한 번 더 마우스를 움직이었습니다. 이 약 같은 주소지. 배우자분 명의로 처방된 기록이 있네요. 말끝이 끊어졌고 방 안의 공기가 굵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려도 될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일이시니까요. 경찰서의 복도는 왠지 더 좁아 보였습니다. 나는 내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의심들을 천천히, 그러나 모호하지 않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사라짐, 옆 동네의 목격, 아이와 남자, 약통의 라벨, 병원의 확인. 수사관은 메모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수사 요청서를 접수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납작했고 믿음직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연락해 왔습니다. 혈액과 소지품에서 동일 성분의 진정제가 검출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졸음운전으로 보였던 정황에 외부 요인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바람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수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약국 CCTV 처방 기록,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옆 동네에서의 행적. 며느리는 다른 이름으로 그 남자와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혼에 가까운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수사관의 말은 정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 사고 전날과 당일 피해자분의 집에서 나온 컵과 식기에서 진정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훈이가 늘 좋아하던 머그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 컵은 묘하게 손에 감겨. 그 감김의 감촉이 내 손바닥까지 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재판정은 차가웠습니다. 나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판사의 질문은 간결했고 변호사의 질문은 길었으며 내 대답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우리 아들에게 그런 짓을 했다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저를 끌고 왔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던 그 눈웃음은 있었습니다. 다만 그 웃음을 지탱하던 믿음이 내게서 사라졌을 뿐. 검사는 증거를 나열했고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록과 정황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그 말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내릴 때 나는 의자 위에 곱게 앉아 있었습니다. 짧은 말들이 재판정을 통과해 내 가슴으로 왔습니다. 징역형, 법정 구속, 쇠사슬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오래전 응급실에서 들었던 심전도의 띠띠 소리가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에서 우리는 늘 한 번쯤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걷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는 한동안 말이 적어졌습니다. 남편도 나도 말수가 조금 줄었지만 어쩌다 마주 보면 서로의 눈빛은 오히려 풍성했습니다. 끝났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응. 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지훈이의 사진을 꺼내놓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아이는 늘 뛰고 있었습니다. 종종 걸음으로 때로는 폴짝, 때로는 웃으며. 나는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할 일을 했구나.
그 말이 내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풀리던 어느 날 우리는 아들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밝았고 잔디는 촘촘했습니다. 하얀 국화를 놓으며 나는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아, 이제 안심해.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마가 끝까지 갔어.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다가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울음은 때로 터뜨리지 않는 쪽이 더 깊은 법입니다. 남편은 무덤 옆에 작은 나무 이름표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물 줄게.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슬픔과 개운함이 함께 오고 함께 앉았습니다. 한 사람의 삶은 그렇게 모순된 감정들이 다정하게 나란히 앉는 자리라는 걸 그날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집 창가에 조그만 등을 켜고 동네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름하여 기억의 창가 모임. 젊은이들도 몇 명 왔고 우리 또래도 왔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한 조각씩 놓고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누군가는 사과처럼 반짝이는 추억을 꺼냈고 누군가는 길게 끌었던 상처의 끈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판단하지 않는 눈을 건넸고 고개를 끄덕이는 마음을 나눴습니다. 가끔은 속 시원한 결말을 가진 이야기들도 나누었습니다. 부당함을 단단히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 사랑으로 마지막 방어선을 지켜낸 이야기, 제멋대로 허락되지 않았던 인생을 끝내 제자리로 되돌린 이야기. 사람들은 그런 밤에 조금 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어딘가 가벼워진 걸음으로 나섰습니다. 나는 가끔 아들의 머그컵에 나를 위한 차를 따릅니다. 컵은 여전히 손에 착 감깁니다. 그 감김 속에서 나는 아들을 떠올립니다. 엄마, 나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가 멀리서도 가깝게 들려옵니다. 사실인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 여기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잃었고 찾아냈고 지켜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나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불빛을 봅니다. 도시는 늘 바쁘지만 그 바쁨 사이사이에 멈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멈춤을 배웠습니다. 멈춰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요. 아들의 무덤 위 작은 나무는 조금씩 자랍니다. 매주 물을 주러 갈 때마다 잎이 새로 돋아 있습니다. 나는 그 잎사귀를 어루만지며 속삭입니다. 우린 잘 살고 있어. 너도 보고 있지? 바람이 가볍게 잎을 흔들어 줍니다. 대답 같습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행복한 결말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잘못을 벌주는 데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걸. 진짜 해피엔딩은 진실을 마주했고 존엄을 지켰고 서로를 다시 붙잡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만 우리의 삶은 내일도 조용히 계속됩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처럼 잔잔하지만 분명하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반짝입니다. 그리고 나는 압니다. 이 반짝임 속에서 우리가 지킨 사랑이 오늘도 조용히 빛나고 있음을.